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얼바인 인근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버사이드와 글렌데일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일명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산타애나 강풍의 여파로 진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인근 산티아고 캐년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산타애나 강풍을 타고 산불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화 이틀째인 오늘 오후 3시 기준 11,200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기준인 4,000에이커보다 4배나 많은 지역이 불탄 것입니다. 진화율은 5%로 미미한 상태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이후 산타애나 강풍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해 소방당국의 산불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리버사이드 카운티 코로나 지역에서 발한 블루리지 산불도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15,2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아직 0%입니다. 특별한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블루리지 산불 역시 산타애나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글렌데일 브랜드팍 인근에서 추가 산불이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한편 실버라도 산불 바로 인근 얼바인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한인들도 대피에 나섰고 LA 총영사관도 현장에 급히 영사를 파견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얼바인 일대는 산불 인근 지역 주택가를 중심으로 긴급 대피령이 발효 중입니다. 급하게 집을 빠져나온 한인들은 인근 호텔에 머물거나 가까운 친척 집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얼바인 지역 한인교회인 베델교회에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밤까지 120가구가 이곳에서 하루를 보냈고 현재는 12가구가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LA 총영사관도 동포 담당 영사를 현장에 급히 파견했습니다. 김대환 동포 담당 영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공식 보고된 교민 피해 사례는 없는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집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관 측은 또 급히 대피한 한인들에게 마스크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협력해 피해 교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발화 이틀째를 맞는 얼바인 지역의 대형 산불은 산타애나 강풍에 힘입어 점차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700명 이상의 소방대원과 12대의 헬기를 급파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산불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 대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4년 전 대선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지만 그러나 경합주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대선 결과를 놓고 잘 모르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대 격전지인 사우스벨트와 러스트벨트의 6개 최대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4년 전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의 악몽이 지금 다시 도래했습니다. 힐러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트럼프 장난 아니다. 이거 현상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이 그때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선 캠프는 6개 경합주에서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명 바람몰이로 불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종주의 입각한 열혈 지지층들은 아직 살아남아가지고서 트럼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팀들이 경합주에 지금 가가지고서 이런 바람몰이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러려면 뭡니까? 후보 본인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어서 던져버려야죠. 넥타이 풀어가지고서 바이러스가 어디 있느냐, 나 너하고 같이 가서 악수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는
11월 3일 대선 투표소 집계 후 우편 투표는 사기로 몰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베럿 대법관 인준 통과로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 대법원이 있어 무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 경터뷰에서 미 대선 경합주 분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 지지자, 한반도 평화 문제 등 미 대통령 선거 판세와 변수들을 오늘부터 3일간 방송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례 없는 속전속결로 연방 대법관 인준을 통과시킨 데 이어 취임 선서식까지 마치며 이제 연방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이라는 절대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됐는데요. 이 같은 강행 처리를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2대 48, 연방 상원의 표결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공화당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을 제외하곤 전원이 인준 찬성을, 민주당은 4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달 26일 지명 이후 30일 만에 인준 통과, 대선 일주일 전 대법관 인준도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연방 대법관 인준에 야당의 찬성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 의회가 얼마나 양분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상원 통과 직후 베럿 지명자는 곧바로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This is a momentous day for America, fo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nd for the fair and impartial rule of law. 이제 연방 대법원의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재편됐습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최고령자는 72살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구도가 3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투표에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차기 정권의 대법관 인준을 넘기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결과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며 대선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공화당 입장에선 인준 강행 역풍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에 따라 우편 투표 논란을 제기하고 불복 소송전으로 이어질 경우 보수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해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법부만큼은 보수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번 인준 강행 처리에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대법관 인준 이후 연방의회는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던 추가 경기 부양안 논의는 완전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의회가 휴회에 돌입하며 추가 경기 부양안의 통과가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이미 연방 하원이 휴회에 돌입한 가운데 어제 연방 대법관 인준을 통과시킨 연방 상원 역시 오늘부터 휴회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하원의 긴급 소집이 필요한데 대선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실제 소집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대선이 끝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이나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연방 상하원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나 대규모 부양책의 통과가 가능해진 상황. 민주당과 백악관은 서로를 비방하는 데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백악관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백악관은 민주당의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가 힘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안 타결 가능성이 사라지며 연방의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 주지사는 당장 의원들을 해고해야 한다며 독서를 퍼부었고 어떤 당도 이번 코로나 위기에서 강인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두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선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설사 의회가 긴급 소집돼 추가 경기 부양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추가 경기 부양안의 대선 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양당과 백악관의 협의도 이뤄지기 어렵지만 당장 통과된다 해도 지급은 대선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추진력을 상실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뉴요크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세를 보여 경제 재개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뉴요크는 유흥시설 폐쇄 조치와 비필수 사업장에 통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요크의 인구수는 에섹스 카운티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코로나 확진 건수는 에섹스 카운티 내 다른 도시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요크 대학병원의 CEO인 리사 로스너는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19 신규 입원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뉴요크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은 오후 8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당과 바의 경우 역시 저녁 8시까지 닫아야 하지만 5개 영업은 밤 11시까지 허용합니다. 이발소, 미용실, 네일샵 등은 예약 손님만 받아야 하며 실내에서 대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사, 학교 관련 필수 종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레크레이션 센터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편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24일 3월 9일 선포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보건권한법에 따라 주지사의 권한 아래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제시된 행정각부 부서 및 기관이 취한 모든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선기획 참여 2020, 오늘은 어제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발의안 통과가 되려면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오늘 역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발의안들 계속 살펴봅니다. 이채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12개 주민 발의안 중 일부를 소개를 했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발의안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세금과 관련된 주민 발의안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파급 효과로 보면 이번 선거 올라온 12개 발의안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발의안 15입니다. 네. 발의안 15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해 학교와 지역사회 예산으로 쓰자는 것인데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네. 쉽게 말해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치입니다. 네.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최대 120억 달러까지 추가 예산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된다라는 것은 이제 교육 예산이나 이런 공공적 측면의 자금들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발의안은 조 바이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지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인상된 세금을 교육 등 지역사회 예산을 위해 쓰자는 취지입니다. 교사 노조의 지지도 상당하고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세금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결국 임대료 증가로 이어져 세입자, 즉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네. 카페를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주가 더 많은 세금을 내면 그 세금을 세입자인 카페 주인이 메꾸게 되고 그리고 세입자가 판매하는 물건, 커피의 값이 오르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연쇄 효과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의안에 찬성함으로써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세금을 올리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항상 어떤 이용자의 소비자 물가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이용자 요금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발의안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발의안 21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정부가 주거용, 아까는 상업용이었는데요. 이번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을 규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최대 인상폭은 3년간 15%로 제한됩니다. 네.
물론 이 발의안은 세입자, 즉 아파트나 주택에 돈을 내는 거주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가 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임대료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장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건물주,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면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택 단지들이 더 낙후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노숙자 때문에 주택 임대료가 상승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찬반 이제 양쪽 입장들이 서로 다를 것 같습니다. 자, 범죄와 관련한 발의안들도 있죠. 네, 또 주민 발의안 20이 있습니다. 이 발의안은 절도와 사기 범죄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들의 지지가 큰 편인데요. 마켓 등 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절도 범죄에 대해 중범죄로 혐의가 적용될 경우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너무나 강력한 공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 말입니다. 인권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이제 강화를 시키는 것이다 보니까 뭐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가 더 줄어들 것이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석금 제도도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의안 25를 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발의안은 현재 보석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석방 여부를 평가제로 대체하자는 건데요. 네. 물론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불가능하겠지만 경범죄의 경우 석방 여부를 평가해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도 사회에서 재판을 준비하도록 그런 기간을 준다는 취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용의자의 범죄 수위를 판단해 그 석방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이 지출될 수 있고요. 또 용의자가 손쉽게 풀려나기 때문에 보복성 범죄 등 추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석방을 좀 더 늘리는 취지로 계산을 한다면 과연 누가 더 위험하고 누가 더 안 위험한지 정밀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것이 네네. 또 결과적으로는 또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다양한 발의안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발의안에 좀 찬반 투표를 던질 수 있도록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채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